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살인사건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평범한 건설업자였던 한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고, 현장에는 3천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단순해 보였던 이 사건은 곧 거대한 투자 사기와 연결되어 있었고, 용의자는 범행 직후 해외로 도피해버렸습니다. 한 장의 수표를 둘러싼 탐욕과 절망이 어떻게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는지, 그리고 국경을 넘나드는 추격전 끝에 진실이 어떻게 밝혀졌는지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베테랑 형사가 이 복잡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의정부의 이른 아침 공기는 유독 차갑게 느껴졌다. 11월 중순의 늦가을 바람이 아파트 단지 사이로 스며들며 낙엽들을 바스락거리게 만들고 있었다. 오전 7시 30분 경기 북부지방경찰청 의정부경찰서 강력계 김재훈 경위는 평소와 다름없이 사무실에서 전날 밤에 접수된 사건 보고서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20년 가까이 형사로 일해온 그에게 있어 이른 아침의 고요함은 하루를 시작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김재훈은 40대 후반의 단단한 체격을 가진 남자로 그동안 수많은 강력 사건들을 해결해왔던 베테랑 형사였다. 특히 금전 관련 범죄에 있어서는 경기도 내에서도 손꼽히는 수사관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각종 사건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지난 사건들의 해결 과정을 기록한 수사 차트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김 경위님, 급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김재훈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려던 찰나 당직실에서 근무하던 박민수 순경이 급하게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고 손에 들린 신고 접수서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김재훈은 컵을 내려놓으며 침착하게 물었다. 녹양동 현대 아파트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신고자는 피해자의 형수이고 시동생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김재훈의 표정이 단숨에 진지해졌다. 20년간의 경험이 그에게 말해주고 있었다. 이른 아침에 접수되는 살인사건 신고는 대부분 밤사이에 벌어진 일이며 그만큼 현장 보존이 중요하다는 것을. 국가수팀과 감식팀에 출동 요청했나? 네, 이미 연락했습니다. 10분 후에 현장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현대 아파트 정문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경찰 차량 2대와 구급차 1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아파트 주민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경비원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김재훈은 먼저 경비실로 향했다. 경비원님,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이상한 일은 없었습니까?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경비원 최 씨는 긴장한 표정으로 답했다. 어젯밤 11시쯤에 백일동으로 택시 한 대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1시간 정도 후에 그 택시가 다시 나가더라고요. 평소에는 그 시간에 택시가 드나드는 일이 거의 없어서 기억에 남아있어요. 혹시 누가 택시를 탔는지 보셨나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중년 남성이 혼자 타고 나가는 것 같았어요. 좀 급해 보이더라고요. 김재훈은 이 정보를 수첩에 기록했다. 피해자의 집이 바로 백일동 503호였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다. 현관문 앞에는 이미 감식 팀원들이 도착해 있었고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 테이프가 설치되어 있었다. 폭도 끝쪽에서는 중년 여성이 이웃 주민과 함께 서 있었다. 상황이 어떤가? 김재훈이 감식팀장인 이상훈 경사에게 물었다. 아직 내부 감식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신고자인 형수가 저기 계시니 먼저 진술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훈은 신고자에게 다가갔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는 완전히 충격에 빠진 상태였다. 저는 의정부경찰서 강력계 김재훈 경위입니다. 힘드시겠지만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신고자인 이정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 시동생을 발견하셨나요? 오늘 아침 7시쯤이었어요. 시동생이 혼자 살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전화했을 때 목소리가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아침에 와봤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시동생 성함과 나이를 알려주시겠어요? 박철수입니다. 41살이고 건설 관련 일을 하고 있었어요. 3년 전에 아내와 이혼한 후로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김재훈은 이 정보를 수첩에 기록했다. 혼자 사는 상황이라면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목격자가 없을 가능성이 높았다. 어제 저녁 통화에서 시동생이 어떤 말을 했나요? 이정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누군가와 돈 문제로 다투고 있다고 했어요. 수표와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평소보다 많이 화가 나 있는 것 같았거든요. 시동생이 최근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셨나요? 네,
건설업이 어려워지면서 일거리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투자도 해보고 대출도 받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혹시 최근에 누군가로부터 큰 금액의 수표를 받았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준 적이 있다고 들으셨나요? 이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 전쯤에 시동생이 좋은 투자처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부동산 개발 투자를 권유했는데 3천만 원을 투자하면 몇 개월 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했다더라고요. 김재우는 이 정보에 주목했다. 투자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그 투자는 어떻게 됐나요? 최근에 들어서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약속했던 수익은커녕 연락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이 화를 내고 있었거든요. 그 투자를 권유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김동훈이라는 분이었어요. 같은 건설업계에서 일하는 분이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그분 이야기만 나오면 시동생 표정이 안 좋았어요. 김재우는 사건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피해자 박철수, 3천만 원 투자금, 그리고 김동훈이라는 인물. 투자 사기와 관련된 금전적 갈등이 살인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시동생이 평소에 집에 누군가를 자주 불러들이는 편이었나요? 아니요. 이혼 후로는 거의 혼자 지내는 편이었어요. 가끔 일관계로 사람들과 만나긴 했지만 집에까지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김재우는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며 사건의 구조를 그려보기 시작했다. 혼자 사는 피해자, 투자 사기로 인한 금전적 갈등, 그리고 어젯밤 늦은 시간에 현장을 떠난 택시? 김동훈이라는 인물이 핵심 용의자일 가능성이 높았다. 진술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김재우는 현장 안으로 들어갔다. 감식 팀원들이 이미 내부 조사를 시작했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의 경험 많은 눈이 즉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거실 바닥에는 피해자 박철수가 엎드린 채로 쓰러져 있었다. 머리 뒤쪽에서 상당한 양의 출혈이 있었고 주변에는 깨진 소주병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소파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그중 일부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사인은 무엇으로 추정되나? 김재훈이 국가수 팀원에게 물었다. 둔기에 의한 두부 손상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것은 부검 후에 알 수 있겠지만 상당한 충격이 가해진 것 같습니다. 김재훈은 현장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서류들과 함께 수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는 장갑을 끼고 수표를 확인했다. 3천만 원짜리 수표였는데 발행인은 김동훈으로 되어 있었다. 이게 바로 투자금 수표인 것 같군. 김재훈은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수표를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다. 수표에 도장이 찍혀있긴 했지만 서명란이 비어 있었다. 이는 아직 정식으로 발행되지 않은 수표라는 의미였다. 현장 감식이 진행되는 동안 김재훈은 다시 한번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해 보았다. 박철수가 김동훈의 투자 권유로 3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그것이 사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젯밤 김동훈이 박철수의 집을 방문했고 둘 사이에 격한 다툼이 벌어졌다. 그 과정에서 박철수가 사망하고 김동훈은 택시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김경희님, 피해자와 관련된 인물 중에 김동훈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셨는데 조회 결과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김동훈 45살 건설업체 운영. 그런데 최근 6개월 동안 투자 사기 관련 신고가 4건 접수되어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총 1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김재훈의 직감이 예리하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연쇄 투자 사기범 김동훈, 피해자 박철수와의 금전적 갈등, 그리고 살인사건.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다. 김동훈의 주소와 연락처를 알아보고 즉시 수사망에 올려라. 그리고 피해자의 통화 내역도 조회해봐라. 현장 감식이 마무리되자 김재훈은 사무실로 돌아갔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시점이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이미 피해자의 통화 내역과 금융거래 내역이 도착해 있었다. 통화 내역을 보니 어젯밤 10시 45분에 김동훈과 15분간 통화한 기록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의 통화 기록이 없었다. 이는 형수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했다. 금융거래 내역은 더욱 흥미로웠다. 한 달 전 박철수의 계좌에서 3천만 원이 출금되어 있었고 그 금액이 김동훈의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다. 하지만 약속된 투자 수익은 전혀 입금되지 않았고 오히려 박철수의 계좌 잔액은 거의 바닥 상태였다. 김재훈은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며 사건의 구조를 명확히 파악했다. 김동훈이 박철수에게 허위 투자를 권유해서 3천만 원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투자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박철수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그것이 어젯밤의 만남으로 이어졌다. 현장에 남겨진 수표가 핵심 증거가 되겠군.
김재훈은 혼잣말을 하며 채킷을 집어들었다. 그 수표는 김동훈이 박철수에게 돈을 돌려주려고 가져온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박철수가 김동훈에게 돌려받으려고 요구한 증거일 수도 있었다. 어느 쪽이든 두 사람 사이의 금전적 갈등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였다. 이제 김동훈을 찾아야 할 시간이었다. 김재훈은 김동훈의 주소지로 향하기로 했다. 김재훈은 김동훈의 주소지로 향하기 전에 먼저 피해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더 자세히 분석해보기로 했다. 오후 2시경 그는 은행에 협조를 요청하여 박철수와 김동훈 간의 자금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결과는 예상보다 복잡했다. 박철수가 김동훈에게 보낸 3천만 원은 단순한 일회성 거래가 아니었다. 지난 6개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여러 차례 작은 거래가 있었고 그 총액은 5천만 원에 달했다. 처음에는 박철수가 김동훈에게 돈을 보냈지만 중간에 몇 차례 김동훈이 박철수에게 작은 금액들을 돌려보낸 기록도 있었다. 이건 전형적인 투자 사기 수법이군. 김재훈은 자료를 보며 중얼거렸다. 초기에 작은 수익을 돌려줌으로써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후 점점 더 큰 금액을 요구하는 방식이었다. 김재훈은 김동훈의 다른 피해자들과도 접촉해보기로 했다. 경찰 조회 결과에 따르면 총 4명의 피해자가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인 이성민 씨에게 먼저 연락을 취했다. 김동훈 때문에 연락 주신 거죠? 이성민의 첫 마디였다. 벌써 경찰에서 연락이 올 줄 알았어요. 언제부터 김동훈을 알고 계셨나요? 8개월 전쯤부터요. 건설업계 모임에서 만났는데 처음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건설업도 하고 있었고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재훈은 이성민의 진술을 들으며 김동훈의 범행 수법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어떤 식으로 투자를 권유했나요? 처음에는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했어요. 1,000만 원 정도 투자하면 3개월 후에 1,500만 원을 돌려준다고 했죠. 그리고 실제로 약속을 지켰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나요? 그때부터 더 큰 투자를 권유하기 시작했어요. 대형 상가 건설 프로젝트라면서 5천만 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 1억 원을 돌려준다고 했거든요. 김재훈은 이제 김동훈의 범행 패턴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 초기에 작은 금액으로 신뢰를 쌓은 후 점점 더 큰 금액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수법이었다. 언제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나요? 3개월 전부터요. 약속했던 수익금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김동훈에게 연락해봐도 계속 핑계만 대면서 시간을 끌더라고요. 다른 피해자들과도 연락하신 적이 있나요? 이성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 전쯤에 박철수라는 분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도 김동훈한테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서 함께 대응하자고 하더라고요. 김재훈은 이 정보에 주목했다. 피해자들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김동훈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모색했던 것 같았다. 박철수 씨와 자주 연락하셨나요? 네. 최근 2주 동안은 거의 매일 연락했어요. 김동훈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이나 경찰에 고발하는 절차에 대해서 상의했거든요. 마지막으로 박철수 씨와 연락한 것이 언제였나요? 그저께였어요. 김동훈한테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김재훈은 이제 어젯밤 상황을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박철수가 김동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 만남을 제안했고 그것이 결국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이었다. 이성민과의 통화를 마친 김재훈은 김동훈의 주소지인 의정부시 장암동으로 향했다. 오후 4시경 도착한 그곳은 다소 허름한 3층 빌라 건물이었다. 김동훈은 2층에 살고 있었다. 현관문 앞에 도착했지만 벨을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김재훈은 1층에 사는 집주인을 찾아갔다. 김동훈 씨 아시나요? 2층에 사시는 분 말이에요. 아, 그분요? 집주인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젯밤에 짐을 챙겨서 나가더라고요. 김재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몇 시쯤이었나요? 새벽 2시쯤이었어요. 평소에는 조용한 분이었는데 그날 밤에는 뭔가 급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으로 내다봤는데 큰 가방을 들고 택시를 타고 가더라고요. 김재훈은 범행 후 도주했을 가능성을 확신했다. 그는 즉시 경찰서에 연락을 취했다. 김동훈에 대한 수배를 내리고 휴대폰 위치 추적도 의뢰. 그리고 모든 교통수단 이용 내역도 확인해봐. 김재훈은 김동훈의 사업장도 확인해보기로 했다. 동훈건설이라는 간판을 단 사무실은 의정부시 밀락동에 있었다. 하지만 그곳 역시 문이 굳게 잠겨 있었고 건물관리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일주일 전부터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다. 사업장도 이미 정리한 것 같군. 김재훈은 김동훈이 계획적으로 도주 준비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김경희님, 김동훈의 휴대폰 위치 추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디에 있나? 현재 인천국제공항 근처에서 신호가 잡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1시간 전부터 신호가 끊긴 상태입니다. 김재훈은 즉시 결정을 내렸다. 공항 경찰대에 협조 요청을 하고 김동훈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 나는 지금 공항으로 바로 갈게.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재훈은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들을 정리해 보았다. 김동훈이 여러 명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쳤고 그중 한 명인 팍철수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어젯밤 두 사람이 만났고 그 과정에서 팍철수가 사망했다. 김동훈은 범행 후 즉시 도주를 시작했고 현재 해외로 도피하려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오후 6시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김재훈은 공항 경찰대에서 현지 형사들과 만났다. 공항 경찰대 수사팀장인 조성우 경위가 그를 맞이했다. 김동훈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베트남 호치민행 항공편으로 출국했습니다. 김재훈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미 해외로 도피한 상황에서는 검거가 쉽지 않을 것이었다. 범죄인 인도 협정은 어떻게 되나? 베트남과는 범죄인 인도 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김재훈은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김동훈이 사용한 항공료 결제 내역을 확인해봐라. 그리고 공항 내 CCTV 영상도 수집해봐라. 공항 경찰들의 협조로 김동훈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그는 오전 10시경에 공항에 도착해서 당일 출국 항공편을 예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항공료는 현금으로 결제했고 체크인 시에도 특별한 이상 행동은 보이지 않았다.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김동훈은 큰 여행용 가방 하나와 작은 가방 하나를 소지하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평상시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지만 자주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계획적인 도주가 분명합니다. 조성우 경위의 의견이었다. 김재훈은 이제 국제수사 협력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김동훈의 범죄 사실을 완전히 밝혀내고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김재훈은 나머지 피해자들과 연락을 취했다. 두 번째 피해자인 최영호 씨는 4천만 원의 피해를 당했고 세 번째 피해자인 정민수 씨는 6천만 원을 잃었다. 네 번째 피해자인 한상길 씨의 피해 금액은 7천만 원이었다. 총 피해 금액이 2억 5천만 원이군. 김재훈은 김동훈의 범죄 규모가 생각보다 컸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피해자들의 공통점은 김동훈과 건설업계에서 만났다는 것이었다. 김동훈은 자신의 업계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신뢰할 만한 인물로 가장한 후 허위 투자를 권유했던 것이다. 저녁 9시경 의정부 경찰서로 돌아온 김재훈은 사건 정리에 들어갔다. 비록 김동훈이 해외로 도피했지만 그의 범죄 사실은 명확히 밝혀졌다. 투자 사기와 살인 그리고 해외 도피까지. 이제 국제수사 협력을 통해 그를 검거해야 했다. 김재훈은 베트남 현지 경찰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베트남은 한국과 범죄인 인도 협정을 체결한 상태였지만 실제 인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었다. 그동안 김동훈이 다른 나라로 재도피할 가능성도 있었다. 일단 인터폴을 통한 국제 수배부터 시작해야겠군. 김재훈은 혼잣말을 하며 관련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었다. 김동훈이 사기로 얻은 돈이 어디에 있는지 추적해야 했고 가능한 한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방법을 찾아야 했다. 김재훈은 김동훈의 금융거래 내역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들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추적해본 결과 상당 부분이 도박과 주식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보였다. 일부는 이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데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김동훈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되었다. 전형적인 폰지 사기 구조군. 김재훈은 한숨을 쉬었다. 이런 경우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려웠다.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김재훈은 내일부터 시작할 국제수사 협력 절차에 대해 정리했다. 먼저 검찰과 협의해서 김동훈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그것을 바탕으로 인터폴에 국제수배를 요청해야 했다. 그리고 베트남 현지 경찰과 직접 연락을 취해서 김동훈의 소재를 파악하고 체포 협조를 요청해야 했다. 김재훈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국내 범죄가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복잡한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20년간의 형사 경험이 그에게 끈기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었다. 김재훈은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국제수사 협력 절차에 착수했다. 오전 8시 그는 경기 북부지방검찰청을 방문해서 담당 검사와 면담을 가졌다. 김동훈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국제수배 절차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피해 규모가 2억 5천만 원이고 살인까지 저질렀다면
충분히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합니다. 담당 검사인 이한승 부장검사가 말했다. 하지만 국제수배와 범죄인 인도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베트남과의 협력은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현지 법원의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훈은 그 시간 동안 김동훈이 다른 나라로 재도피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렇다면 일단 인터폴을 통한 국제수배부터 서둘러야겠군요. 네. 오늘 중으로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인터폴에 전달하겠습니다. 검찰청을 나온 김재훈은 경찰청 국제수사협력 담당관실로 향했다. 국제범죄 전담팀의 박정민 경정과 만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베트남 현지 상황은 어떤가요? 김재훈이 물었다. 베트남 호치민시 경찰청과는 정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김동훈의 입국 기록을 확인한 결과 현재 호치민 시내의 한 호텔에 체크인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김재훈의 눈이 번뜩였다. 정확한 위치를 파악했나요? 네. 호치민시 1군 응우 엔호에구에 있는 그랜드 410 호텔입니다. 어제 저녁에 체크인했고 일주일 숙박으로 예약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지 경찰의 협조를 요청해서 감시를 할 수 있겠군요. 박정민 경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호치민시 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동훈에 대한 감시를 시작했고 그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즉시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김재훈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혹시 베트남 현지로 직접 가서 수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지 경찰의 승인이 필요하고 외교부를 통한 공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김재훈은 즉시 결정을 내렸다. 그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가능한 한 빨리 베트남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날 오후 김재훈은 베트남행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국내 수사도 마무리했다. 김동훈의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추가 진술을 받고 그의 범죄 사실을 명확히 정리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김동훈이 범죄로 얻은 돈을 관리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어서 자금을 분산 관리했고 일부는 가상화폐로 전환해서 해외로 빼돌렸다. 이는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정도면 단순한 투자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인 금융범죄에 해당합니다. 금융범죄 전담팀의 최영수 경위가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김동훈이 혼자서 이런 복잡한 작업을 했을까요? 아마도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나 해외 자금 이체 같은 것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김재훈은 이 정보에 주목했다. 만약 김동훈에게 공범이 있다면 그들을 통해 김동훈의 소재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혹시 김동훈과 자주 연락하던 사람들이 있는지 통화 내역을 다시 확인해봐. 통화 내역 분석 결과 김동훈이 최근 3개월 동안 가장 자주 연락한 사람은 이성호라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이성호의 휴대폰이 가명으로 개설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이성호라는 인물을 추적해봐야겠군. 김재훈은 혼잣말을 했다. 이성호를 추적한 결과 그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명이었다. 하지만 그 휴대폰을 사용하는 실제 인물은 최정우라는 30대 남성이었다. 최정우는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금융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물로 과거에 해킹 관련 전과가 있었다. 최정우가 김동훈의 공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팀의 결론이었다. 김재훈은 즉시 최정우의 소재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다행히 최정우는 아직 국내에 있었고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틀 후인 목요일 오후 김재훈은 수사팀과 함께 최정우의 거주지로 향했다. 오피스텔 앞에서 잠복 근무를 하던 중 오후 5시경 최정우가 나타났다. 최정우 씨죠? 의정부 경찰서 강력계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최정우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다. 무슨 일이신가요? 김동훈이라는 분과 관계에 대해서 말입니다. 최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김동훈. 그 사람이 무슨 일을 저질렀나요? 살인과 사기 혐의로 수배 중입니다. 현재 베트남으로 도피한 상태이고요. 최정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저는 그런 일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3개월 동안 김동훈과 수백 통의 통화를 하셨죠. 그리고 그의 자금 관리를 도왔던 것 같은데요. 최정우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최정우는 김동훈과의 관계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김동훈을 안 지는 1년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컴퓨터 작업을 의뢰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에 사용할 시스템을 만드는 거였어요. 어떤 시스템이었나요? 가짜 투자 사이트를 만드는 거였어요.
마치 실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홈페이지였죠. 김재우는 김동훈의 범행이 생각보다 정교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외에 다른 일은 안 했나요? 자금 관리도 도왔어요. 김동훈이 받은 돈들을 여러 계좌로 분산시키고 일부는 가상화폐로 전환해서 해외로 보내는 일이었어요. 그 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최정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다. 일부는 베트남의 은행 계좌에 있을 거예요. 김동훈이 베트남으로 가기 전에 미리 송금해놨거든요. 김재훈의 눈이 번뜩였다. 얼마나 송금했나요? 7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계좌 정보를 알고 있나요? 최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직접 송금 작업을 했거든요. 김재훈은 이 정보가 김동훈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베트남 현지 경찰이 그 계좌를 추적하면 김동훈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었다. 최정우 씨, 지금 하신 말씀이 모두 사실이라면 당신도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정우는 고개를 떨구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사기인 줄 알았다면 관여하지 않았을 거예요. 김재훈은 최정우의 진술을 바탕으로 베트남 현지 경찰에 추가 정보를 제공했다. 김동훈이 사용하고 있는 베트남 은행 계좌 정보와 함께 그가 추가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정보도 전달했다. 그날 저녁 베트남 호치민시 경찰청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김동훈이 오늘 오후에 은행을 방문해서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었고 그 후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김재훈은 김동훈이 도피 자금을 확보하려 한다고 판단했다. 혹시 다른 나라로 출국하려는 움직임은 없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감시하고 있겠습니다. 김재훈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 김동훈이 언제든지 베트남을 떠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현지로 가서 검거 작업에 참여해야 했다. 다음날 금요일 김재훈은 마침내 베트남행 승인을 받았다. 외교부와 베트남 현지 경찰의 협조로 공식적인 수사 협력이 가능해진 것이었다. 토요일 아침 첫 비행기로 호치민으로 출발합니다. 김재훈은 상부에 보고했다. 베트남 출발 전날 밤 김재훈은 이번 사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았다. 김동훈의 투자 사기로 시작된 일이 팍철수의 죽음으로 이어졌고 이제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범죄 수사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김동훈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의지가 그를 움직이고 있었다. 내일이면 드디어 김동훈과 대면하게 되는군. 김재훈은 혼잣말을 하며 베트남행 준비를 마쳤다. 토요일 이른 아침 김재훈은 인천국제공항에서 호치민행 항공편에 몸을 맡겼다. 비행기 안에서 그는 지난 일주일간의 수사 과정을 되돌아보며 마지막 계획을 점검했다. 베트남 현지 경찰과의 협력 작업, 김동훈의 검거, 그리고 국내 송환까지의 복잡한 절차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고 있었다. 오후 2시경 호치민시에 도착한 김재훈은 탄손낙국 제공항에서 베트남 경찰 관계자들의 영접을 받았다. 호치민시 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과의 응우엔 빤 투원 경위가 그를 맞이했다. 김 경위님 환영합니다. 김동훈에 대한 감시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원 경위는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김동훈은 여전히 그랜드 사이공 호텔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일 월요일에 다른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프런트에서 확인했습니다. 김재훈은 김동훈이 계속해서 거처를 옮기며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검거는 언제 실행할 예정인가요? 내일 아침 호텔에서 체크아웃하기 전에 실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검거하면 주변에 피해를 줄 가능성도 적고 도주할 기회도 차단할 수 있거든요. 김재훈은 투원 경위와 함께 호치민시 경찰청으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검거 작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베트남 경찰 5명과 김재훈이 함께 참여하는 작전이었다. 김동훈은 한국어만 할 수 있나요? 투원 경위가 물었다. 네. 영어도 기초적인 수준이고 베트남어는 전혀 못합니다. 그렇다면 검거 시에 김 경위님이 직접 대화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그날 저녁 김재훈은 호텔 근처에서 사전 답사를 실시했다. 그랜드 사이공 호텔은 호치민시 중심가에 위치한 중급 호텔로 로비가 넓고 출입구가 여러 개 있었다. 김동훈이 도주를 시도할 경우를 대비해서 모든 출입구에 경찰을 배치하기로 했다. 일요일 밤 김재훈은 호텔 맞은편 건물에서 김동훈의 객실을 지켜보았다. 5층에 있는 김동훈의 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가끔 실루엣이 보였다. 그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도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자신의 처지를 후회하고 있는 것일까? 월요일 이른 아침 6시 김재훈과 베트남 경찰들은 호텔 주변에 배치되었다. 김동훈의 체크아웃 시간은 오전 9시였지만
그 전에 갑자기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이른 시간부터 대기했다. 오전 8시 30분, 드디어 김동훈이 호텔 로비에 나타났다. 그는 큰 여행용 가방과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고 프런트 데스크에서 체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었다. 김재훈은 긴장하며 투원 경위에게 신호를 보냈다. 김동훈이 호텔 정문으로 나오는 순간 김재훈과 베트남 경찰들이 그를 둘러쌌다. 김동훈 씨, 저는 의정부 경찰서 강력계 김재훈 경위입니다. 김재훈이 한국어로 말했다. 김동훈은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하며 뒤로 물러섰다. 어떻게 여기까지? 박철수 씨 살인 사건과 투자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동훈은 잠시 도주를 생각하는 듯 했지만 사방이 경찰들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천천히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체념한 표정을 지었다. 알겠습니다. 순순히 따라가겠어요. 호치민시 경찰청으로 이송된 김동훈은 조사실에서 김재훈과 마주 앉았다. 일주일 만에 보는 김동훈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다.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고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은 상태였다. 김동훈 씨,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동훈은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언제부터 투자 사기를 시작했나요? 김동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1년 전부터였어요. 제가 운영하던 건설업체가 부도 위기에 처했거든요. 대출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웠고 직원들 급여도 밀렸어요. 그래서 사기를 생각한 거군요. 처음에는 정말 단기간만 버티려고 했어요.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서 위기를 넘기고 나중에 돌려주려고 했거든요. 김재훈은 이런 변명을 수없이 들어봤다. 대부분의 사기범들이 하는 말이었다. 하지만 결국 돌려주지 못했죠. 네, 빌린 돈으로 사업을 해봤지만 계속 실패했어요. 그러다 보니 더 많은 돈이 필요해졌고 결국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게 됐어요. 총 몇 명에게서 얼마나 받았나요? 김동훈은 고개를 떨구며 답했다. 5명에게서 총 2억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 돈은 다 어디에 썼나요? 일부는 이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데 썼고 일부는 사업 자금으로 썼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도박과 주식 투자에 잃었어요. 김재훈은 예상했던 답변이었다. 그럼 이제 박철수 씨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동훈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다. 박철수 씨는 제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김동훈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박철수 씨가 전화로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했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철수 씨 집에 간 거군요. 네, 11시쯤 도착했어요. 박철수 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 저를 보자마자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돈을 언제 돌려줄 거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달만 더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박철수 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했어요. 김재훈은 김동훈의 진술을 들으며 그날 밤의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나요? 박철수 씨가 갑자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과도 연락해서 함께 고발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당신은 어떤 기분이었나요? 김동훈은 눈물을 닦으며 답했다.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미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쫓기고 있던 상황에서 경찰까지 신고된다면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박철수 씨와 다투게 된 건가요? 박철수 씨가 점점 목소리를 높이면서 저를 사기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저를 밀었어요. 그때 당신은 어떻게 했나요? 김동훈은 고개를 떨구며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저도 화가 나서 밀어냈어요. 그런데 박철수 씨가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다가 뒤로 넘어졌어요. 어디에 부딪혔나요? 거실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그때 정말 큰 소리가 났어요. 김재훈은 현장 상황과 일치하는 진술이라고 판단했다. 그 후에는 어떻게 했나요? 박철수 씨가 움직이지 않아서 깨워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병원에 데려가거나 구급차를 부르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김동훈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무서워서 그냥 도망쳤어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김재훈은 김동훈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는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과실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응급 상황에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명백한 범죄였다. 그리고 바로 베트남으로 도피한 거군요. 네, 집에 돌아가서 짐을 싸고 새벽에 공항으로 갔어요. 정말 겁이 났거든요.
김재훈은 조사를 마치고 김동훈의 송환 절차에 대해 베트남 경찰과 협의했다. 다행히 베트남 측에서도 신속한 송환에 동의했고 이틀 후인 수요일에 김동훈을 한국으로 송환할 수 있게 되었다. 송환 당일 김재훈은 김동훈과 함께 호치민공항에서 인천행 항공편에 탑승했다. 비행기 안에서 김동훈은 계속해서 후회의 말을 반복했다.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박철수 씨 가족분들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법정에서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김동훈은 즉시 의정부 경찰서로 이송되었다. 그리고 다음날 검찰에 송치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적용된 죄명은 과실치사 그리고 다수의 사기죄였다. 김재훈은 사건 마무리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번 사건의 교훈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한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 여러 명의 피해자가 생겼고 한 사람의 목숨까지 잃게 된 것이다. 만약 김동훈이 처음 위기에 처했을 때 정당한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했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한 달 후 법원에서 김동훈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고 총 10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었다. 김재훈은 법정을 나서며 박철수의 형수 이정숙 씨를 만났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형사님. 덕분에 시동생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 씨를 되돌릴 수는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위안이 됩니다. 김재훈은 사무실로 돌아가 이번 사건 파일을 정리했다. 의정부 수표 살인사건이라고 명명된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갈등에서 시작되어 국제적인 범죄 수사로 발전했다가 결국 정의가 실현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벽면에 붙어있는 사건 해결 차트에 새로운 종료 스티커를 붙이며 김재훈은 다음 사건을 기다렸다. 세상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억울함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었다. 창밖으로 의정부시의 평화로운 풍경이 보였다. 하지만 김재훈은 알고 있었다. 그 평화로움 뒤에는 때때로 인간의 욕망과 절망이 만들어내는 어둠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어둠을 밝혀내는 것이 바로 형사인 자신의 역할이라는 것을. 김재훈은 다시 한번 결심했다.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것이 박철수 같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자신의 약속이었다.